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탄핵 심판일이 다가오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특검 임명장을 수여한 당사자가 바로 박 대통령이고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헌재에서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면 유엔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현지 한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소를 금치 못할 말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곳이죠. 박 대통령이란 국가와 헌법재판소란 국가 간의 분쟁이 났나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사안을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 누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특정 국가의 탄핵 결과를 다시 심판해준다고 했답니까? 이런 건 주장이 아니라 구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구라를 쳐도 좀 말이 되게 쳐야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국제사법재판소. 네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워낙 그동안 뻥을 세게 쳐서 웬만한 뻥엔 제가 면역이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여태 뻥 중에서도 정말 군계일 뻥이다 이건 정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헌재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짜뉴스의 소재로 제공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거거든요. 영토 분쟁이나. 예,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큰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예.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이거 외교적 분쟁을 다루는 건데 박사모가 정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제소를 할 수 있죠. 근데 박사모가 정부라 하더라도 제소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 간 분쟁인데. 참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그냥 개인이에요. 그렇죠. 네, 전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국제사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개인, 단체, 기업들 제소를 안 받아준다고 비판하긴 하는데, 아예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재판 결과를 다 공개하거든요. 홈페이지 가보면 46년인가 47년부터 재판을 시작했는데, 영국 대 알바니아인가요? 국가 대 국가예요, 전부 다. 당연하죠. 그러라고 생긴 건데. 제가 만약에 화성에 제가 소유한 주상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기사에 그냥 실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그게 이거는 언론이 그냥 받아 써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더구나 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가. 게다가 더 웃긴 거는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 발 더 나간 뻥이죠, 이게. 정말 가짜뉴스의 그 행태를 그대로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이런 말을 하면, 아, 그래요? 헤이그에 활동 중인 현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좀 달라고 기자들이 물어봐야죠.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 정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유엔 인권위에다가 자기 인권 침해 당했다고 제소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의 소재이고 예. 부당하다는 걸 말하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되물으면 되잖아요. 헤이그 한인 변호사는 누군가요? 한 번만 물어보면 됩니다. 나올 리가 없거든요. 설사 헤이그에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그 사람은 여기에 이 탄핵 결과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없다는 거를 당연히 다 알죠. 그걸 왜 몰라요? 야. 이런 뻥을 칩니까? 이런 뉴스를 그냥 고스란히 실어주는 게 문제예요. 아, 정말. 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국가정보원이 어제 헌재 정보 수집한 사실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밝힌 바라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존재하고 정보 수집 행위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정보 수집은 했는데 사찰을 안 했다?
네,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찰이라고 하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이병호 원장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찰의 정의가 도청과 미행이에요. 카톡 보면 어떻게 돼요? 카톡. 문자를 보거나 통화 내역을 확인하거나. 예전에 그 이탈리아 해킹팀의 제품, 해킹 네, 제품. RCS요. 예. 예. 그 제품은 뭐 한다고 하고 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유가 더 재밌어요, 이유. 아니, 헌재 재판소를 왜 정보 수집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대공,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헌재에 공산당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공이 왜 나와요, 여기서? 대단히 웃긴 변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니라고 할 때,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부인하겠죠, 당연히. 네, 허용된 범위에서만 여기도 한정해서 인정하고 있어가지고요. 쉽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근데 이제 오히려 SBS가 보도했던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맞다는 건 드러났죠. 거기 실제 지목한 그 4급 직원이 대법원을, 헌재를 담당하는 건 맞다? 네, 올해 초부터 담당하고 있다라고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5년엔 법원을 담당한 적도 있고, 네.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제 양승태 대법관 사찰 문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관계는 맞았어요. 예. 근데 하지만 사찰은 하지 않았다. 정보 수집만 했다. 술 마셨는데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비슷한 네. 얘기죠. 다만 양승태 대법관 사찰 문건 관련해서는 그 직원이 관계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긴 했는데요. 그 직원이 관계없다고 예. 한 건지 예. 그 대상이 양승태 대법관이 아니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뭐 의뢰 예상했듯이 부인했습니다. 예, 네, 속칭 국정원 법조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 관련된 뉴스인데요. 특검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지난해 초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최순실 씨가 우 전 수석의 부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자신과 통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김영재 원장 네, 골프 치러 갔다고 당일날 아침에 4월 16일 날. 네네네. 네. 4월 16일 날 비선 시술의 혐의로 지목을 받았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연 씨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전화번호와의 통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통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하고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네, 자긴 그런 기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그러면서, 기억이 예. 없다가 아니라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예. 모르고 나서 근데 왜 통화 기록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 마침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예, 부인과요. 예. 부인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과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그때 그 부인의 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한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이거는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본인과 통화했다면 뭐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했다고 말할 텐데 자기는 모르고 그때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은 최순실 씨를 아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모른다고 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모도 되면. 지금 모른다고 네. 하고 있고요. 장인은 최태민 씨하고 절친이라고 이제 그런 증언이 나왔고. 예. 장모는 최순실 씨하고 40년 전부터 이제 봉사단. 예. 그때부터 알았던 사이라고 이제 증언이 나오고 있죠. 사진도 나왔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결혼식에 최태민 씨가 왔다고도 증언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이 최순실 씨와 가깝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는데 우병우 민정수석만 몰라요. 최순실을. 온 가족이 속인 겁니다. 장인, 장모, 부인 모두가 최순실을 안다는 사실을 다 속인 거죠. 예.
굉장히 재밌는 기사입니다. 네. 앞으로 이거는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 더 추가 조사를 하겠죠. 예, 왜냐면요. 특검에서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게요. 이 휴대폰이 그러니까 대포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해 준 건데 사건이 터지고 버리라라고 해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해서요. 더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통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네, 추가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팀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단신인데 재밌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 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제 가족 중에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네, 일관되게 모른다고 하고 있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KBS가 메인 뉴스에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관련된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요, 한 꼭지만 처리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같은 날 북한 보도만 10꼭지를 했다고 해서요, 대비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모든 언론이 크게 받았는데 여기는 한 꼭지인데 그것도 8번째인가 9번째 뉴스였고요. 예, 나머지는 다 북한 뉴스. 북한 뉴스가 10꼭지. KBS 뉴스를 보면 곧 전쟁이 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이죠. KBS가 이러는 건. 예. KBS가 뭐 북한 뉴스가 10배가 중요하고 특검 관련 발표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했겠어요. 네. 뉴스 데스크가 아직 권력 하에,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죠. 원래 이 부정한 권력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또 특검 관련해서요,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관련 집회로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특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병을 앓고 있던 박 특검 부인이 집회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 쓰러졌다라면서요. 잠시 외국으로 나가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경찰이 뭐 하나 몰라요. 예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집회가 있으면 세월호 그 노란 리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압수했었어요. 경찰이. 그런데 이 방맹이 들고 지금 특검 집 앞에서 휘두르는데 그냥 둔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배지로 뭘 합니까? 그것도 압수했었는데 지금 경찰은 이 친박 집회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 역시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 중에 하나죠. 다 수사엔 다 입건해야죠. 당연히. 네, 또 특검 같은 경우에도요.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집회 금지해달라고요. 27일에 했는데요. 그 신문 같은 경우에는 6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심리인데도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일부러 그런데 다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 박 대통령의 권력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제 탈당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선 출마를 배제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새로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정황도 보인다고 합니다. 간만에 대선 읽긴 뉴스가 나왔네. 이 김종인 전 대표 관련 뉴스는 항상 개헌이라는 단어를 세트로 읽어줘야 되는데 한번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개헌 이슈는 원래 개헌을 고리로 친박, 친문 제외 다 모여라 이거였거든요. 제3지대니 뭐 빅텐트니. 그러다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게 바뀝니다. 친박은 포함하는 걸로. 자유한국당, 바른당,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개헌 전선을 만들어서 민주당 후보와 대결구를 만든다.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세가 워낙 지지율이 잘 나와서 근데 이제 자유당, 바른당, 국민당만으로는 200석이 안 되거든요. 개헌선. 여기에 그래서 민주당의 비문 세력이 합해져야 된다. 그러면 200석이 넘어가요. 개헌선이. 그 비문의 구심점이 김종인 전 대표다. 그래서 계속 김종인 전 대표를 거론해 왔던 건데 이제 그림은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면 이 비문 세력을 이끌고 탈당을 해서 본인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 대 나머지 세력의 그 고리를 개헌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특별한 주자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그 연대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정치인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자기 뜻을 펼치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제가 이 탈당 뉴스 관련해서 재밌었던 대목은 국론이 양분되어서라고 하던데 우선 국론이 양분이 비율이 안 맞아요. 예, 8대2예요. 양분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게 탈당의 명분이에요. 국민 대통합. 설사 국론이 5대5로 양분됐다고 해도 본인이 뭐라고 국민 대통합을 합니까? 여러 당을 국민 대통합의 상징성이 본인한테 없는데 저는 이 명분이 좀 웃깁니다. 네.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쳐도 그게 왜 본인이에요? 네. 하여튼 김종인 전 대표 관련 뉴스는 항상 개헌을 키워드로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자 또 특검이나 최순실 관련 뉴스는 없나요? 예, 최순실 씨가요, 이번에는 장관 인사까지도 개입했다라는 서울신문 보도가 있는데요. 장관 인사뿐만이 아니라 대사, 금융권까지도 손을 뻗쳤다라는 건데,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식약처장, 베트남 대사 후보까지 물색해서 최순실 씨에게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리고 최후 진술, 최후 변론 내용도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최순실 추천으로 단 한 명도 임명한 적이 없다는 게 이게 입장이거든요. 헌재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김종 전 차관부터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추천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했고 양자가 인정했어요. 예. 그러면 이임순 교수만 아는 사람을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죠? 김종 차관 같은 경우에는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의 추천이 있었던 하정이, 걸로. 예. 참. 그리고 차은택 씨는요? 예, 차은택 씨는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추천을 받아서 베트남 단장이 됐다고요. 대사는요? 베트남 대사도 최순실 인정했는데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을 또 이임순 교수가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예, 주치의로요. 그리고 차은택 씨가 추천한 사람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 삼촌. 예. 네네. 장관 교무수석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 모르는 사람들 빼고 이름들 그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는데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심지어 대통령 말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1월 초에 했었을 때는 문화 부분은 조금 있다. 이렇게 또 인정한 바가 있거든요.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지금 뭐 대사, 장관, 금융권 인사도 어제 저희가 한번 다룬 것 같은데 그 독일에서 예. 신용장을 개설해서 무역회사한테나 주는 신용장을 개설해서 정유라 대출을 해줬던 그 양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기업의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잖아요. 네, 이상화 KB 본부장이죠. 또 있어요. KT 광고 담당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네네. 네. 이동수 신혜성 씨요. 그 사람들은 뭐 대사 장관급도 아니에요. 그냥 사기업의 광고 담당자인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들 취직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네,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건 더 많겠죠. 그렇죠. 초반에 조금 등장했었는데요. 대한항공의 고 아무개시라고요. 거기도 인사를 개입했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점장으로 갔던가요? 예. 네, 독일에 있다가 제주도로 갔었는데요. 제주도에 예. 그 당사자들은 인정을 해요. 당사자들은.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도 내가 추천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이 결국 임명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임명권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나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알았대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런 제기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나는 나의 루트로 이렇게 알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해야죠. 차은택은 이렇게 알았다. 김종은 이렇게 알았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아니다. 당사자들이 다 맞다는데 본인은 아니다. 게다가 다이어리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종범실록에도. 네네. 거기에 인사 관련된 자료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특히 그 KT 인사 같은 경우 메모 다 있잖아요. 네, 전화번호도 쓰여 있고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한 걸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자, 한 꼭지 정도 더 제목 스크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예, 지난 6일 경기 오산공구 기지에요. 사드 발사대 2기가 사드. 예, 도착했습니다. 큰 뉴스죠. 네, 저희가 탈핵 국면이어서 사실은 미루고 있는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사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서 우리를 장기말로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전에 왜 케네디 시절에 구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갖다 주려고 했잖아요. 그 쿠바 위기로 여기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다가오니까. 예. 바로 코앞에서 자신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핵 견제 능력, 이거 약화시키는 장비가 오니까 중국은 이렇게 난리를 칠 수밖에 없죠. 예. 사드 관련해서 제 불만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북한이 미국까지 이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을 ICBM을 개발하고 있고 그걸 탐지하려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드인데 미국도 말하잖아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고. 미 의회에서 예산 따낼 때 그렇게 보고해요. 본토 방어용이라고. 트럼프도 얘기하셨습니까? MD 시스템이라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미사일 디펜스. 우리 국방부만 MD 시스템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다 맞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주면서 그 반대 급부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뭐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좋아. 국제 정치 역학적으로 이걸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중국은 반발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무슨 군사적인, 외교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마치 사드가 오로지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손실이 있고, 이런 이익이 있는데, 이걸 따져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 아니라고. 미국이 우리를 위해 설치해 주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사드가 우리나라만을 위한 건데 미군이 왜 자기 비용으로 설치합니까? 예. 네, 미국은 자기 이익이 없는 곳에 자기 돈을 안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 미국이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했고 우리는 그걸 내주고 거꾸로 우리는 이걸 받는다.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이제 탄핵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나라 걱정 이전에 당 걱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른정당 분위기가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헌재 판결이 난다 하면서 계속 안 저희가 나니까.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네. 탄핵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예. 네. 뭐 1%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 선고 기일이 미뤄지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이야 설마 없겠지 했던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당내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설마가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끼리는 네. 평결은 그냥 각자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 뭐 만장일치가 될 필요는 없고 예. 표결로 몇 대 몇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6표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네. 6표, 5표, 어쨌든 3분의 2. 6표. 예. 뭐 7이 되든 8이 되든 네.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게 선고 기일 지정이라는 거였잖아요, 원래부터.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측을 편들어주는 엑스맨이 있다면 네. 그 엑스맨들이 쓸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
평결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반대표를 던져봐야 이거를 뒤집지 못한다면 선고 기일을 3월 13일 이후로 넘겨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게 만들고 그래서 7명 체제를 만들면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엑스맨이 2명이라면. 혹은 이제 새로 임명될 재판관이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새로 임명된 그분이 지명이 되려면 한 달 정도 한 달 걸리죠.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네. 그동안 공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연기되는 거죠, 또 다시. 심지어 이제 새로 지명된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에 지인들의 평이 뭐냐면 손해를 좀 보고 압박을 좀 받더라도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앞문장을 보면 손해를 보고 압박을 받더라도 반드시 소신대로 한다에 아니 근데 그 지인들이 앞문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나 이런 사람들 몇 군데 전화해봤더니 늘 보면 누구랑도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치 척을 않기 지지 때문에 않고, 예, 네.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대세를 이제 추종해 간다. 윗사람이든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우려가 좀 있다. 네. 예. 그분의 실력을 떠나서 그분의 성향이 그러하다는 불하다는 세평이 있다는 거죠. 세평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기로는 3월 13일을 이러다가 넘기는 거 아닌가. 넘기면 이건 완전 탄핵은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넘겨서 혹시 이제 그러면 7인 체제가 되니까 그럼 새로 임명하자고 하고 또 한 달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도 그 8인 체제에서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 예. 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기각이 돼버린다든가. 예를 들면 뭐 각하가 된다든가. 가능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새로 임명될 걸로 예상되는 분이 예를 들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예. 기각적으로 돌아선다든가. 교역적으로 돌았으면 이거는 탄핵은 안 되는 거죠. 예. 계속 끌고 그냥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명의 소위 엑스맨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 시점이면 나와야 하는 건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불안한 혹시 거죠. 그 엑스맨 설이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막 갑자기 어제 굉장히 저희는 많이 걱정했어요. 내부적으로. 예. 예. 제가 진작부터 걱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싶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두 사람 혹은 뭐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성향 분석 뜻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안심만 하고 바라볼 일은 아니다라고. 예.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헌재를 압박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카드는 없죠. 정말 기도만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기치를 들고 분당한 곳이기 때문에 탄핵을 기치로 분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 부대는 완전히 바른정당이 배신자라는 등 완전히 그냥 바른정당만 타겟으로 해서 죽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저희는 기각이 되면 전원 총사퇴 의원직 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각되는 순간 뭐 사라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은 사퇴서 내도 의장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국회의원 그만큼의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국회의장이 받아줄 리가 없죠.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네.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사안에도 탄핵을 못하면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게 뭐 바른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런 혐의, 증거, 물증, 온갖 개 증언 이렇게 나왔는데도 탄핵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탄핵은 도대체 언제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지. 그러니까요. 정말 이 정도 사안 이건 헌법에서 탄핵이란 제도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하지만 우리는 8인 중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 PD가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기도는 저쪽이 훨씬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금. 그쪽이요? 3일절 나와서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도대체 누구 기도로 들으실지 분명할 것 같아요. 이분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영향을 바른당에도 미칠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셨잖아요. 네. 근데 탈당을 예고했죠. 곧 탈당할 것 같은데. 오늘 탈당기를 접수한다고 또 뉴스에 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뉴스들이 맞는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하간 이게 이제 바른정당에는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뉴스고 바른정당에는 좋은 뉴스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건데 예, 딱 그렇지만 않다 하더라도 하나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자
김종인 전 대표가 우선 대선 후보로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뛸 가능성이 99%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제 뭐 정치 상황이 격변을 해서 예상치 못한 김종인 대표님 생각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게 이제 의도가 무산되는 거죠.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런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저는 실행하실 것 같다. 대선 주자로 출마하실 네, 거라고. 왜냐하면 지난 9월 달부터 벌써 예.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실탄도 준비하고 있다. 실탄이라 하면 자금.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새누리당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분들하고도 친하잖아요. 친한 네. 분들이 많은데 그런 소식통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본인이 직접 나올 준비를 지난 9월부터 이미 하고 하고 그때 있었다. 9월 달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9월 초에. 그 이후로 쭉 들은 얘기 좀 해보세요 한번. 들은 얘기는 어쨌든 계속 그 얘기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 계속 근데 이제 진행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연말 전에 선언을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생각보다는 좀 미뤄져서 오늘까지 탄핵도 있고 왔는데 해서 이제 다 파이면 밀렸고. 예, 사실 9월 달만 하더라도 최순실 사태는 예상도 못했던 시점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최순실 사태가 생기고 또 탄핵이 되고 하니까 조금 미뤄진 것 같기는 하고. 하지만 9월 달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다. 네. 근데 어느 당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당내라든지 여의도 참새들 얘기는 다른 정당에서 선출된 후보. 여기 뭐 이제 정운찬 입당설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 합해진다면 어쨌든 뭐 한 서너 명의. 입당설입니까? 입당 예정입니까? 제가 보기엔 입당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뭐 본인이 발표하셔야 확정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소식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뭐 99% 입당 같아요. 자, 그럼 99% 입당 이후에 예. 바른정당에서 이제 그러면 대선 후보가 3명이 되는 거죠, 현재. 3명 되는 거죠. 3명 네. 되고 바른정당에서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누가 후보가 한 명 선출되잖아요. 되면 그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도 손학규 후보가 되든 뭐 안철수 후보가 되든 누가 한 되든 명이 되고 한 명이 되고. 천정배 전 대표도 있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김종인 지금 전 대표 경우에는 독자 세력으로 계시다가 네. 결국은 이 독자 세력이 있나요, 근데? 지금은 혼자 누가 좀- 나오는데. 아니 뭐 배지가 좀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글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진영 의원 정도는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긴 하죠, 요즘. 네, 네. 어쨌든 뭐 2명이면 뭐 세력으로 봐드리죠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계시다가 결국 이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스몰 텐트가 연합, 단일화, 연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럴 그렇게 때 해서- 본인도 선수 한 사람으로 나와서 그럼 하나의 빅텐트가 되지 않나. 거기서 결국은 본인이 선택받는 그런 길로 나서게 될 거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그게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내심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이 아닐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죠? 네, 다들 뭐 그런 정도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본인이 다른 길은 상상력 부재인지 제가 예. 잘 머리에 떠오르지 본인이 않아요. 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네. 그러기엔 시간은 너무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당에 들어가기에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위상. 본인 스스로는 당 대표급인데 다른 데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죠? 다른 당에서 당 대표 맡으십시오 하고 오라고 할 리도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어떤 정당으로든.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밖에 있으면 그냥 자기가 나 대선 후보야 하면 그냥 대선 후보 되는 거니까요. 경선도 할 필요 없고. 경선도 필요 없고. 예, 제가 보기엔 경선하면 집니다. 당내에서 어디 들어가서 하든 간에 다 져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을 해서 이제 본인도 선수 한 사람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99%다. 그런 얘기면 오래됐다 이미. 예. 9월 달에 그 얘기 들었을 땐 되게 충격이었어요. 예. 뭐 심지어 실탄 얘기까지 나와서 실탄.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나? 예. 이제 이게 뭐 소문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시는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드디어 이제 직접 행보를 한 발 뗐구나. 근데 예.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민주당이 또 상법 개정안까지 거의 날려버렸잖아요. 예. 저는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랬는지 민주당이. 그렇게 저도 개혁 모르겠어요. 개혁 얘기하면서
특히나 이번 최순실 사태로 보면 얼마나 재벌의 구조개혁이 필요한지 절실한지 온 국민이 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깔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마음껏 공개하세요. 그건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면 나중에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그 바른정당에서 혹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독자적인? 누구 저기 김종인 전 대표요? 네. 사실 되면 참 잘하실 분인데 네. 우리 정치의 비극은 되면 잘하실 분들이 꼭 잘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잘하실 분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동의 않는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지지율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되면 잘할 분들이 꼭 보면 되게 어려운 게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는 뜻이죠. 지지율은 안 나올 것이다. 네. 치명적인 이야기네요. 자, 정운찬 그러면 전 총리죠. 네. 예, 정치인들은 항상 직전에 가장 높은 직책을 불러줘야 되니까. 정운찬 전 총리는 얘기가 거진되어 가는 중인 걸로 지금 보이는 건데 그러면 그죠? 정찬 총리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으로 감정적으로 틀어진 것 같고요. 개문발차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모멸적이에요. 개문발차가 뭐예요? 원래 그쪽으로 가야 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마음이. 타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으로 많이 기울어진 듯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구애를 잘 안 했던 때거든요. 예, 절로 이제- 가겠거니 하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래갖고 막 창당하고 뭐 하는데 완전히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정운찬 후보 정도면 우리랑 비슷한 길 아닌가? 우리가 영입을 하고 모셔오려고 노력을 해도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서서히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정당에 오시는 길이 살 길이다. 근접했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정운찬 전 총리도 합류하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 바른당 후보들이 너무 바닥이에요, 지지율이. 뭐 어쩌겠어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양극단으로 양분돼가지고 양극단 아니에요. 8대2. 8대 많이 봐도 8대인데 8대인데 이제 제 얘기는 비중이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 양쪽이 갈라지긴 했다. 갈라지면서 네. 서로가 굉장히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빨아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중도가 이게 뭐 설 자리가 없어요. 양쪽이 다 땡겨가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바른정당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80%에 부합되도록 바른정당이 명쾌하게 행동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걸 반반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뭐 저희도 그런 점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우리 지금 기존 후보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요. 네. 전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완전 딱한 분 누굽니까? 자살골이죠. 아니 뭐 언론 검색해 보시면 바른정당 후보 교체론 검색해 보시면 딱 누군지 나오니까 제 입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 한 사람의 얘기예요, 원래 출발이? 그분만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공개적으로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신 분은 그분인데 근데 그분의 경우는 쟤는 정말 속상한 게 자살골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후보를 안 된다 그러면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현명한 거죠. 혹시 김종인 전 대표가 무슨 교감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김종인 대표하고 가깝지는 않은데 네. 김우성 대표랑 오히려 가까운 분이죠. 네. 근데 김우성 대표는 안 나온다는 것을 거의 정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봐도 김무성 대표님이 지금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게 보수정당 후보 적합도 조사 이런 게 막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유승민 의원이 거의 뭐 다른 사람 더블 스코어로 1등이에요. 맞아, 적합도는 높은데 지지율은 안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후보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건데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후보가 나온다고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지율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 그럼 김무성 대표로 교체하자고 주장하는 게 만약에 그분의 의도라면 김무성 대표가 나올 수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당의 후보를 기스내고 주저앉히는 거야말로 자살골이죠. 간을 보는 거겠죠. 간을 봐도 될 때가 있고요.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구책은 뭡니까?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해서 띄우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저희가 이제 탄핵 이후에 지각 변동을 기대하면서 탄핵 이후를 많이 준비하고 있죠. 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특히 유승민 의원은 네. 뉴스공장에 안 나와서 안 뜨는 거예요. 여기 다 거쳐갔는데 왜 안 나오시나 몰라요. 아, 다 거쳐갔어요? 정말 한 거의 사람도 다 빠짐없이? 거쳐갔어요. 거의 다. 어머, 정말. 그래요? 전정배 전 대표님 죄송하고요. 아, 유력 주자들. 1% 이상은 거의 다. 1% 이상은 예. 남경필 후보도? 그럼요. 2번인가 어머. 3번인가 나왔는데요. 어머나, 그러셔요? 예.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무망하다. 홍문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홍준표? 홍문종 참. 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교체해야 된다고 후보.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당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당내. 아니, 홍문종 의원이야 뭐 자기 당이나 잘할 일이지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모시고 계시면서 뭐 3% 넘는 사람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거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말 나온 김에 홍준표 도지사의 출마에 대해서는 떨떠름 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명색이 법치국가고 하고 네. 새누리당 시절에 지금은 이제 자유당이 됐지만 새누리당 시절에 만든 당원 당규가 그대로 지금 자유당에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기소가 됐다. 기소가 됐다는 건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증거랑 모든 걸 수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혐의가 네. 있다.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하는 건데 기소가 되는 단계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대선 후보가 되는 활동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이 한 번은 유죄 한 번은 무죄니까 거의 1승 1패예요. 근데 나오겠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제 말은 뭐냐면 본인이야 할 말이 늘 많으시죠. 예, 할 말은 정말 많은 분이죠. 심지어 탄핵 소추가 되신 분도 저렇게 할 말이 많으신데. 제 말은 홍준표 도지사가 출마하게 되면 바른정당에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목도가 바른정당 후보들한테 안 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홍준표 도지사가 가장 잘하는 게 사람들이 본인을 홀리는 거. 아니 교란 작전이라고 하죠.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목을 본인에게 집중시키는 스킬은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본질을 덮어버리는 그 홀리는 걸 굉장히 잘해요. 일단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정치인한테는 쳐다보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유승민 의원한테 왜 그게 없냐? 다시 또 쳐다보게 만드는 능력도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그거 말고 뭐가 있나 궁금해요. 쳐다보게 만든 다음에 말싸움도 잘해요. 그게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분의 네. 스킬이잖아요. 스킬이죠. 예. 뛰어난 스킬이죠, 아주. 예. 거기서부터 지금 제가 보면 유승민 의원하고 홍준표 도지사하고 토론을 붙으면 그게 냉정하게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홍준표 마치 도지사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데 속지 말아야죠. 그런데 속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걸 보면서도 또 속으면은 저희도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몇 명 정도 탈당할 거라고 바른정당에서는 개헌 때문에 아니면 김종인 전 대표를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분 명 말고는 정도? 아니 그렇게 그분 말고는 제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이 없어요. 사실 더 이상 킹메이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런데 대선에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역할이 뭐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9월 달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총알을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아니 이제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대선 후보는 자금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미 나왔었다. 자금도 있어야 된다고. 예. 대선이 뭐 그냥 아무것도 실탄 없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준비된 후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준비된 후보다까지. 남 얘기 할 때가 아닌데 바른정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만약 인용된 이후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포지션이 확 바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전망하고 있죠. 바른정당 내에서도.
그렇죠? 저희는 그걸 기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보수- 상식적인 사회라면 대한민국이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소위 자유당이 설당이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면 틀림없이 어쨌든 양쪽 중에 힘이 이쪽이 더 셀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제 일로 넘어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지금 그 안에 있는 그분들이 거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탈당도 할 것이다.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안 하면 그분들은 왜 정치를 하는 탈당 몇 거며? 명 할 걸로 얘기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30몇 명이 지금 거기에 찬성표를 찍어놓고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도 하고 숫자를 딱 있습니까? 계산하면 66명이 찬성표를 민주당 그렇죠. 이외에서 찍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물론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32명이니까 적어도 저쪽에 더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그렇죠. 예, 우리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저분들은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서 지금 당론은 탄핵은 되면 안 된다. 그다음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런 식의 대세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왜 힘이- 탄핵을 찬성하신 건지? 힘을 여전히 친박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내에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계속 있으시면은 안 되죠. 정치 도의상. 그러면 그분들이 탄핵 인용과 함께 탈당할 거라고 전망 정도가 아니라 접촉이 있습니까? 접촉은 뭐 이제 개인들끼리 3, 4, 5 친한 의원들 통해서 우리가 언제 가야 돼? 언제 나오면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 그래요. 언제 가면 좋은 거야. 예. 그런 얘기가 뭐 있기는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게 한 30여 명 된다. 아니 그런 접촉을 하는 사람이 30여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접촉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안 쉬어봤는데 예. 접촉을 해야 될 사람이 30 몇 명인 거죠. 그렇군요.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확 바뀌겠군요. 확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제발 좀 이제 정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탄핵을 위해서 기도 중이신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